아니, 사람을 죽일 일 있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안 사요. 미국의 한 식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넘어온 단 하나의 식재료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이 즐기는 식재료 하나로 인해 벌어진 사건.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의 캐피톨 힐에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루크 메카시입니다. 제 레스토랑은 시애틀의 신선한 재료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미국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항상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요리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본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만 해도 단순히 요리 대결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셰프들이 대결하는 콘셉트가 흥미로워서 무심코 시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 사람, 에드워드 리 셰프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 태생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뉴욕에서 자란 셰프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610 매그놀리아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남부 전통 요리의 한식 재료를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단순히 그의 요리가 맛있어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 그리고 요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말은 제가 요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리는 그저 창의적인 음식이나 흥미로운 메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이전에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제 마음을 사로잡던 셰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한식을 기반으로 한 남부 요리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고추장과 된장 같은 한식 재료를 활용해 남부 전통 요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요리는 문화를 뛰어넘는다라고 극찬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연결하는 셰프가 되고 싶다. 그가 흑백요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요리 실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요리로 표현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계를 허물고 도전하는 그의 자세는 저에게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처럼 나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재료와 요리 문화를 직접 탐구해야겠다고요. 그 결심으로 저는 2024년 가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와 요리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짧지만 진한 여행을 계획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같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음식을 접했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은 단순히 한 그릇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나물과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그 맛은 미국 요리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육개장은 또 어땠을까요? 얼큰하고 깊은 국물 맛이 제 입안 가득 퍼질 때 저는 한식의 매운맛과 진한 풍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서 경험한 산채 요리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산채 비빔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같은 나물들이 각각의 맛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 요리를 통해 한국 음식이 얼마나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재료는 바로 고사리였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가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색감도 갈색빛을 띠며 마치 고기의 섬유질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새를 하고 있어 더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고사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프타클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접하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료가 음식에 사용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식물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식물을 식재료로 쓰면 위험하잖아요. 그러자 주인은 차분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사리는 데치거나 삶으면 그 성분이 다 제거돼요. 한국에서는 3,000년 동안 고사리를 먹어왔습니다. 고사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채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한국에서 3,000년 동안 먹어온 식재료라는 것에 마음이 놓이며 다시 한번 고사리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재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재료라면 요리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고 독특한 것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고 문화적으로 깊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고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시애틀로 돌아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사리라는 재료와 한국 음식에서 느낀 깊은 영감은 분명 특별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 요리에 녹여낼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맛은 단순히 강렬하거나 색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랜 전통 속에서 완성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고 동시에 저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한인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데친 고사리를 구입해 손질하며 감을 잡아가려 했죠. 동시에 시애틀의 청정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근처 농부시장에서 신선한 고사리를 채취해 판매하는 소규모 농가와 연결될 수 있었고 덕분에 재료의 공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야생 고사리를 직접 데치고 삶아보며 한국에서 먹었던 고사리의 식감을 찾기 위해 강제 채식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가 미국 손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죠. 고사리는 한국에서는 익숙한 재료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저는 이 재료의 매력을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사리의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요리였습니다. 저는 고사리를 대중적으로 즐기는 파스타와 리조또, 그리고 스테이크의 가니쉬로 활용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고사리를 얇게 썰어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함께 조리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림 소스의 풍미와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기분 좋은 대비를 만들어냈거든요. 이후 동료들에게 이 파스타를 테스트로 선보였을 때 이게 정말 채소가 들어간 요리냐며 놀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조또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시애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버섯과 고사리를 조합해 크리미한 리조또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사리의 은은한 풍미가 버섯의 깊은 맛과 어우러져 아주 잘 맞는 조화를 이루었죠. 스테이크 가니쉬로 활용했을 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부드러운 고기의 텍스처와 대조를 이루며 동료들에게 아스파라거스보다 더 훌륭한 가니쉬라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파인다이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경험을 손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아낸 코스 요리를 구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는 코스의 메인 디쉬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육개장이 떠올랐습니다. 육개장은 한국에서 제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깊고 얼큰한 국물 맛,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고사리와 양지고기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육개장의 매콤한 풍미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소고기인 한우를 활용한 타르타르를 메인으로 삼고 육개장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를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프라임 비프를 얇게 다져 타르타르로 만들고 그 위에 고춧가루와 된장,
참기름 등을 조합해 육개장에서 느꼈던 매콤한 소스를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친 고사리와 무순을 가니쉬로 올렸죠. 완성된 요리를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육개장 소스의 얼큰하고 진한 맛이 한우 타르타르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그 모든 맛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코스의 나머지 부분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의 시작은 아뮤즈 부시로 손님들에게 고사리의 매력을 소개하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한입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사리를 얇게 채 썰어 튀긴 뒤 바삭한 텍스처를 살린 고사리 칩을 만들고 그 위에 고추장 크림과 트러플 오일을 곁들였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에 넣자마자 고사리 특유의 고소함과 고추장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죠. 에피타이저로는 고사리와 백김치를 활용한 샐러드를 구상했습니다. 제철 아스파라거스와 신선한 고사리를 데치고 백김치의 얇은 윗면으로 돌돌 말아 레몬 드레싱과 구운 잣을 곁들여 샐러드를 완성했습니다. 가벼운 시작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완벽했습니다. 디저트는 고사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한국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코스를 부드럽게 마무리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꿀과 생강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으로 전체적인 무게감을 덜어내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메뉴를 완성한 뒤 저는 시범 디너를 통해 코스의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몇몇 지인들과 요리 평론가를 초대해 코스를 제공하며 각 요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죠. 다행히도 큰 수정 없이도 메뉴가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이제 손님들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코스의 이름은 한국의 흑백 재료와 시애틀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배운 철학을 담은 이름이었죠. 첫 손님들을 맞이하던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코스의 첫 요리인 고사리 칩을 맛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 순간, 저는 이 코스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생소한 고사리라는 식재료를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맛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인 요리였던 한우 타르타르와 고사리는 가장 큰 호평을 받았죠. 손님들은 육개장의 매콤한 풍미가 고사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이 코스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고사리와 한국 재료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곧 찾아왔고 이는 제 요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흑백 재료와 시애틀의 밤이라는 코스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끌자 레스토랑은 이 코스 덕분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현지 음식 블로거들의 리뷰가 이어지며 예약은 몇 주 치가 금세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동료들과 행복한 시애틀의 밤을 만들던 도중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한 손님이 남긴 틱톡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한 한 중국인 틱토커가 코스를 즐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사리를 찍으며 이 레스토랑은 독초를 판매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사리는 발암 물질이 포함된 위험한 재료라며 이런 걸 사용하는 셰프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은 영상을 이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로워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고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레스토랑의 평판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영상이 퍼진 뒤 레스토랑의 SNS에는 악성 댓글과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독초를 음식에 사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저를 비난했죠.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사리가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레스토랑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고사리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타퀼로사이드가 소량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성분은
데치거나 삶으면 완전히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에 대한 논문과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고, 한국의 전통 요리 방식이 고사리를 안전하게 조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고사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사리는 한국에서 3,000년 넘게 사랑받아 온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데치거나 삶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통적으로 조리해왔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이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사리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사리는 비타민 A와 C,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면역력 증진과 소화를 돕는 전통적인 재료라는 점을 강조했죠.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며 경험한 고사리에 관련된 음식들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게시하며 손님들에게 안심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 글을 올리자마자 일부 손님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고사리가 안전한 재료네요. 당신의 요리는 훌륭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가 효능이 엄청 좋은 음식이었네요. 한국에서 3,000년 동안 먹어왔단다. 고사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에선 도대체 못 먹는 게 뭐야? 독초도 먹는 사람들이네. 대단하다. 하지만 여전히 악성 댓글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틱토커가 올린 영상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명예훼손에 가까웠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틱토커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고, 그의 영상이 레스토랑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틱토커는 이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고사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고사리 논란으로 힘들었던 셰프님 맞으신가요? SNS에서 쓰신 글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몸이 약해서 힘들어했을 때 어머니께서 고사리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맛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혹시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그 요리를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탁은 제게 또 다른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하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 코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고사리가 단순히 한식의 재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어머니의 손맛과 위로를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원했던 고사리 비빔밥을 제 방식으로 재현해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등 한국에서 경험했던 산채 요리의 정수를 담아냈고, 고추장 소스도 제가 직접 만들어 손맛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음식을 맛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한국의 고사리에 담긴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음식 잡지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여태껏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이런 일이 한 차례도 없었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잡지의 취재팀이 방문해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제 코스 요리를 취재했고, 저는 동료들과 기쁜 마음으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죠. 고사리 비빔밥이 그리웠던 한국인 여성은 사실 시애틀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고, 제 요리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잡지사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유명 잡지사에서는 한식 취재로 몇 번이나 그녀의 레스토랑을 취재했었고, 그로 맺어진 그녀의 인맥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기사가 나간 뒤 레스토랑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다시 만석이 되었고, 고사리를 활용한 코스는 시애틀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포 가족,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단순히
고사리로 만든 요리가 궁금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죠. 저는 고사리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님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사리는 요리로 문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재료였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말했던 것처럼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잇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고사리로 인해 저를 알아본 한국인 여성과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은 제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의 요리를 먹고 나니 고사리가 정말 매력적인 재료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음식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났던 정겨운 풍경, 육개장의 얼큰한 맛, 그리고 산채 비빔밥에서 느꼈던 자연의 풍미까지. 한국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문화와 역사가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사리를 비롯하여 더 많은 한국의 재료를 탐구하며 새로운 요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로 시작된 여정은 단순히 한 코스 요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제 요리에 담아내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를 통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고사리라는 작은 재료가 제게 가르쳐 준 건 바로 이런 힘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깊이를 탐구하며 요리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고사리와 시애틀의 밤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한 카페. 사람들이 연신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있는 여성은 한국에 다녀온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 순간 주인공을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질문에 주인공은 얼굴이 붉어지며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의 평범한 여성 에밀리 웨스트입니다. 저의 삶은 평범했지만 제게 가족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 존 웨스트는 제게 있어 영웅이자 삶의 본보기였죠. 아버지는 언제나 자상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내 딸은 정말 강한 공주님이야. 금방 일어날 거야. 라고 다독여주셨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취는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어머니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6살이 되던 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을 걱정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는 더욱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난
너희가 내 세상이야.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저와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고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의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더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일상이 자연스럽게 얽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아버지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장난을 치고 웃음을 터뜨리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을까? 너희가 옆에 있으니 정말 좋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댁에서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던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만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와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항상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나와 내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난 후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이시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쉬기 시작하셨어요. 에밀리, 숨이 잘 쉬어지질 않는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몸을 지탱하시던 아버지는 바닥으로 고꾸라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신음하셨고 큰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놀라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할까봐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은 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아버지가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아버지에게 심근경색과 함께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제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날짜는 빨라야 몇 달 뒤에 가능합니다. 대기 환자가 많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라니요? 아버지의 심장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둘러싼 상황에서 의료진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복잡한 절차와 대기 명단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관료 체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설 병원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안고 주변 사설 병원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장 수술 비용이 최소 3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에서 시작됐고 그것도 당장 수술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내 병원은 사정이 비슷했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의료 선진국에서도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외국인이고 고령이라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절했고 스위스에서는 대기 시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숫자와 확률로 평가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의사와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단지 숫자로 평가받고 의료 시스템의 늪에 갇혀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문서 더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라고 말했지만 답답함과 불안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에 SNS에 아버지의 상황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조차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제 절친 소피아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대해 알아봐. 그곳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빨라. 한국, 아시아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했던 저는 소피아의 조언을 따라 한국의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말을 떠올리며 망설임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의 병원들의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심장수술병원을 입력하며 어떤 결과라도 나오길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병원의 이름들이 나왔고 그중 서울 아산병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규모와 선진적인 의료 기술, 심장 수술에서의 성공적인 성과까지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병원에 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관상동맥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멀리까지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며칠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환자의 상세 진단 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내주시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치료 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준비해 병원에 보냈고 병원은 빠른 시간 안에 치료 가능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날짜는 2주 후로 잡을 수 있습니다. 2주라니 영국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단 2주 만에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한 뒤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저는 아버지께 우리가 한국으로 가요.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놀라며 망설이셨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건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내가 괜히 고생만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고생하더라도 괜찮아요. 아빠가 살아계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아프지 말고 얼른 나아서 돌아오라고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를 안아주며 꼭 회복될 것이라는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가서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아버지의 불안한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믿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3위래요. 게다가 수술 성공률도 76.8%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요. 아빠도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저만 믿고 같이 가요. 아버지는 제 말에 어깨를 다독거리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도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잠에 드시며 오랜 비행이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안정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아버지와 저는 완전히 낯선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친절한 안내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지만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깔끔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의 시설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부터 안내를 받은 뒤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팀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편안하게 모든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통역사의 따뜻한 말은 제가 느꼈던 긴장감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정밀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CT 촬영 등 세심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치의님과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버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도 3군데 주요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왼쪽 주관상동맥의 협착이 심각한데 이 혈관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주치의님은 화이트보드에 심장의 구조와 혈관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 즉 심장의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 막힌 혈관을 대신하게 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에는 환자분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인공심폐기를 통해 혈액 순환을 유지하며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혈관 부위를 우회하여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님의 설명이 끝난 뒤 간호사와 함께 수술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전에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신체 상태를 더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검사에는 혈액 응고 검사, 폐 기능 검사, 그리고 전신 마취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여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간호사가 수술 당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정 이후로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수술 당일 아침에는 위생을 위해 특별한 소독제를 사용해 샤워를 하셔야 하고 저희가 준비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보호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동안 보호자분께서 대기하실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과정과 준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나니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병원과 달리 주치의님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간호사들의 친절함 덕분에 아버지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설명을 들으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병원이라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어 주세요. 그 따뜻한 설명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단지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밀리야, 난 이 병원이라면 정말 믿음이 간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주는 곳은 처음이야.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한국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빠도 안정을 찾으셨어. 남편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잘했어. 당신 덕분에 아버님이 더 나아지실 거야. 수술 전날 아버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수술받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준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셔서 우리랑 더 오래오래 같이 계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생각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오전 9시에 시작될 겁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잘 준비하고 계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셨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 정말 괜찮아. 이 병원 사람들 덕분에 이제 겁이 나지 않아. 다른 환자들도 모두 나에게 응원을 해주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참 다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수술실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믿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오시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하니까 힘내세요.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되자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복도 끝까지 따라 나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금방 끝날 거예요. 힘내세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대답하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저는 대기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약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졌습니다. 아빠가 괜찮으실까?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대기실에 마련된 스크린에는 수술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술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떴고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안심했지만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잘하고 있어.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잘 버티실 거야. 힘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 예정 시간인 5시간이 지나 5시간 17분을 향해갈 무렵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막힌 관상동맥 3군데에 모두 우회로를 연결했고 심장 기능도 안정적입니다. 환자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의사 선생님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호자분께서 환자분께 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회복 과정도 함께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장비의 신호도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아버지가 눈을 뜨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흐른 후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에밀리, 오래 기다렸지? 아빠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까지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여기 사람들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아버지는 제게 힘겹게 말을 하시며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좋아졌고 한 걸음씩 병실 복도를 걸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담당 간호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세심히 체크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적이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창문 밖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에밀리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여기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친절하고 병원 시스템도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주치의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회복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보호자분과 환자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이어 주치의님은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 그리고 저염식 식단이 필수입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도 제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웨스트 씨. 건강하게 퇴원하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길,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힘차게 병원 문을 나서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에밀리아, 이제 내가 할 일은 건강해져서 내 가족과 더 오래 같이 지내는 거야.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너한테 고맙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한국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밖에서의 첫 자유로운 날을 만끽하며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즐기셨고 한식당에서 먹은 비빔밥은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 심장에도 좋겠지? 한국 음식은 하나같이 건강해 보이는구나. 저희는 경복궁을 산책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나를 살아있게 해줘서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구나.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이라는 곳이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저 역시 아버지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말없이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상상하며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아버지와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남편은 환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버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병원에서 배운 대로 식단을 관리하며 자신을 돌보셨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존, 당신 정말 건강해 보이는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 거기서 나를 살려줬어. 정말 어메이징한 나라야. 의료기술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어.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 나중에 한번 놀러들 가보게나. 아버지는 이제 예전의 생기와 유머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손주들에게 삶의 중요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건 한국 덕분이야. 나중에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건강한 여행을 가보지 않으련?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 그리고 한국에 언젠가 꼭 다시 가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지. 아버지의 건강 회복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한국에 가서 그렇게 치료까지 받았어야 했니? 한국이 의료기술이 좋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유일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연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의 두 번째 삶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중심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해결책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그러한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